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우리의 참 목자와 신령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첫 번째 목요 구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에게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2014년 4월 12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거짓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비리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교계가 회복이 되고 정치, 경제 또한 사회 질서가 회복되므로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어서 구색사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도 올해 신앙지표처럼 일어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구속해서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에 당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절차 하나하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합력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사람의 말과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일들이 남아있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된 고발로 인해 영육간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부라 선거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승희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고 권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1절과 4절 그리고 통일 노래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6절과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브라 성가대 녹화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드보라 성가대 녹화 영상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목 그대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상황, 위치를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혹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까 하노라. 그리고 또한 물의 경계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났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그러시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을 하는 모습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구속사는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움직이는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계의 역사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구속사의 시점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 너희는 왜 이것을 모르느냐 하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침에 무지개가 끼게 되면 비가 올 징조고 저녁에 무지개는 맑을 징조다. 제비가 높게 날면 하늘이 맑아지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다 기상 이변을 보고서 기상의 상황을 보고서 그 날씨를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상황을 한번 가늠해보고 나아가 세계 패권 지형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이란 무엇인가요? 지정학, 그러니까 지리적 요인을 통해서 국제적 현안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 전략, 언어, 교역, 종교 모든 것을 포괄을 해서 인류의 사회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명의 여러 국면에서,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이 보는 세계 정세며 나라의 역학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연 장애물, 물리적 지형, 그러니까 산, 강, 사막, 호수 이런 것들이죠. 기후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게 되면요, 중국과 인도 국경의 지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중국, 세계 인구의 1, 2위를 다투는 국가죠. 이들 국경 사이에는요, 세계의 봉우리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산맥이 가로막혀 있죠. 인도와 중국. 그러니까 1962년 한 달간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치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탱크를 어떻게 가지고 저걸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지리적 이점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충돌할 수 없는 그러한 지리적 이점들 서로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요,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보게 되면요, 대륙과 해양이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히말라야 같은 산맥도 없습니다. 평지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세력이라 하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해양 세력이라 하면은 한국과 일본, 미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한반도 위치입니다. 대륙을 진출하는 발판이 되고 또한 해양으로 진출하기 용이한 발판이 되는 것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한반도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마다 전라도, 경상도 지방마다 참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지리적 영향 때문에 그런 특색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에스파냐 하면은 스페인이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근대사의 시작은 육지에서 바다로 진출하면서 근대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단순히 해양 진출한 것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근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베리아 동쪽으로는 프랑스 국경을 맞대고 있고 프랑스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고립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 지정학적 위치의 불리함 점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해양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양에 진출한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바다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행했던 것이 이 아프리카, 서아프리카를 항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서양에 있어서 동양에 대한 환상은요,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동양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다. 거리에 황금이 깔려 있다. 그리고 동양은 농업이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나라다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5세기인데 인도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왜? 처음 항해를 하니까 바다로 멀리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육지를 보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지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육지의 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끝만 돌았으면 인도와 중국을 갈 수 있다 해서 포르투갈 왕이 폭풍의 곳이라고 하지 말고 희망복이라고 불러라 해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지금이야 해안길과 비행기길이 당연히 전 세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바다에 나온다는 자체가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구가 평평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은 지구가 평평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다로 나가겠습니까? 겁이 나서 못 나가지. 근데 재밌는 건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1세기에. 그래서 보니까 책도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19,800원에 팔도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자, 희망봉 대단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낮습니다. 저기 등대가 있는데 저 등대는 지금 쓰지도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희망봉이에요. 자, 이처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서로 경쟁하듯이 해양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파냐가 좀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지도에서 보듯이 스페인이 좀 크지 않습니까? 재력도 많습니다. 인력도 더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했지만 에스파냐가 곧 앞지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해양의 진출에 활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르데시아스 조약, 1494년에 맺어진 것이죠. 바로 이 조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분할했던 최초의 조약인 것이죠. 두 나라 마음대로 자기네끼리 나눠 먹은 거죠, 세계를. 그러니까 이 조약에 따르게 되면은 아프리카 서쪽 끝에 있는 베르데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370리그, 그러니까 약 1,800km, 1,800km 지점에 이른바 이게 바로 교황 좌우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그때 절대적이었었죠. 중세 시대 때 나라의 왕보다 교황의 명령이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충돌하니까 교황이 먼저 나서가지고 야, 그럼 너희 선을, 세계 선을 이렇게 긋고서 좌우로 너희가 나눠 가져라 그랬는데 포르투갈이 불만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시 협의를 했던 게 1494년도에 이 도르데시아스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해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 반대 스페인의 영토가 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이 조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견하는 나라는 스페인 나라가 되고 발견한 나라는 포르투갈 나라가 되는 것이었죠. 이처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 동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콜럼버스는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이것은 인도하고 중국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과 인도에 대한 환상이 대단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발견된 땅들은 콜럼버스가 이제 에스파냐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범척, 세척하고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땅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발견된 땅들은 전부 다 에스파냐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아메리카를 보게 되면요, 사용하는 언어 85%가 스페인어와 브라질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부 다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전파되고 그 문화가 전파됐던 것이죠. 당시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 인디안이죠. 인디안을 보니까 무슨 이렇게 나뭇가지로 들풀을 태우면서 연기를 마시는 아주 독특한 이제 관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유럽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유럽에 전파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담배였던 것입니다. 담배. 참 몸에도 좋지 않은 거 참 잘들 가져오셨네. 자,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 첫째, 지구는 둥글다. 아까 지구는 전부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지구는 둥글다는 가설이 있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항해를 하면은 반드시 동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모든 기득권에 가지고 있던 사고나 고정관념을 깨버린 겁니다. 둘째, 지구는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이 없었다면은 지구가 둥글더라도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 하게 되면은 동쪽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면서 분명히 하나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 가설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셋째로 지구 대부분이 육지이고 바다는 일부로 이루어졌다 하고 콜럼버스는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 보게 되면 사실과 좀 다르거든요. 지구 대부분은 바다고 육지는 일부로 이루어졌죠. 만약 바다의 실제 크기를
콜럼버스가 정확하게 알았다라면은 아마 오히려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동방으로 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 예측으로는 서아프리카, 희망봉 쪽이죠. 거기에서부터 일본까지는 2,400해리로 봤습니다. 1해리가 얼마입니까? 1.856km, 그러니까 1.8km가 1해리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2,400 하면은 거리가 나오잖아요. 거의 한 4,000km 이상 나오겠죠. 중국까지는 얼마를 예측을 했느냐? 3,500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실제 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아프리카에서 일본까지는 1,600해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까지는 11,766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유럽의 한 학자는 말하기를 엄청난 착오가 실로 위대한 발견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론이 콜럼버스로 하여금 인류 역사상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불과 500년 전인데 지구는 평평하다고 인류는 생각했던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불과 40년 전에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문, TV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그 역시 수시간, 수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씩 걸린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보급으로 동시에 알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이 5분 만에 반대편에서 그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예언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터넷에 정보의 바다가 있고 지식의 바다가 있거든요. 자, 또한 동방에 대한 환상과 동방 상품에 대한 동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당시 서양에서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중국을 여행하고 동방 견문록을 남겼던 베네치아의 상인입니다. 이탈리아의 상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서양 사람들이 동방에 대한, 동양에 대한 아주 환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상 낙원이다. 길거리에는 황금이 깔려 있어. 그래서 황금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엘도라도와 같은 환상을 당시에 서양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서양인들은 동방의 물품, 특히 도자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치품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15세기, 16세기죠. 유럽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바로 동방의 향료였습니다. 향료. 향료 하니까 뭐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향료란 뭐 감송향, 뭐 단향, 용연향, 장내, 고해, 생강, 고추를 비롯한 조미료를 총칭한 것을 향료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이 바로 고추하고 생강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이런 조미료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육식 위주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죄송합니다. 육류를 저장할 때 주로 이제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썼는데, 이게 날씨와 시간이 오래되면은 또한 기후의 문제로 인해서 고기가 약간 상하면서 역한 냄새가 나죠. 벌레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향신료들을 이용하게 되면요, 이상하고 이 역한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향신료는 유럽에 안 납니다. 전부 동양에서 납니다. 인도, 중국에서 나죠.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서양의 입장에서는.
또한 아까 보셨듯이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의 서쪽 끝이고 대륙에는 산맥으로 막혀 있었죠.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요, 대륙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요, 프랑스 지나죠, 독일 지나죠, 이탈리아 지나죠, 폴란드 지나죠, 러시아 지나죠. 그러면서 중국 지나죠. 그 밑으로 또 인도로 내려가죠. 엄청난 길이에 교역로를 갖다가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역로를 지나갈 때 산적도 있죠. 물건을 뺏는 도적도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스만 제국이 당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죠, 수도 지배하고 있었죠. 이 비단길은 그쪽을 통해야 되는데 그 오스만 제국이 엄청난 세금을 매기니까 이 향신료가 중국이나 인도에서 유럽으로 왔을 때는 거의 금값이었어요. 당시 열악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향신료는 먹고 사는데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음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향신료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은 동방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내륙으로 찾지 못하고 해양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 바로 해양 진출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시작된 식민지 활동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인류는 이제 산업혁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 활동 뛰어든 게 영국도 뛰어들죠. 영국은 인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세우죠. 그러면서 인도에 돈을 착취를 합니다. 그때 당시 착취한 금액이요 40조 달러, 상상이나 됩니까?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40조 달러를 착취를 했다. 그러니까 영국의 머릿속에는 인도와 중국은 환상의 도시구나. 그러니까 인도에 집중을 했던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식민지를 많이 했는지. 영국은 저녁이 돼서 해가 지게 되면 영국이 지배한 인도에는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영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때 아프리카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겼죠. 19세기에 들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열강들도 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환태평양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전부 다 유럽들이 식민지로 쟁탈한 나라들이 많죠. 프랑스는 어디입니까? 베트남, 알제리, 하이티, 그 다음에 캐나다 일부. 여러분 퀘벡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잖아요. 식민지였어요. 캐나다. 독일의 식민지, 중국의 칭다오. 중국의 칭다오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보리 음료 있죠. 칭다오. 예. 중국의 칭다오를 독일이 점령을 했을 때 맥주 공장을 세웠어요. 독일은 맥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때 철수하면서 그 시설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지금의 칭다오 맥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셜군도, 캐롤라인 제도, 잘 알다시피 일본, 조선반도, 대만, 만주 등 아시아 지역을 다 식민 지배로 지배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저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나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휩쓸리는 어리석은 오를 범하지 말자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은 어떤 사회였느냐? 사실상 신분 사회였어요. 당시 노비가 인구의 50에서 70%를 차지했습니다. 양반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 다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주인이 노비의 젊은 아이를 데려다가 잠을 잡니다. 애를 낳죠. 노비가 돼요. 그러니까 양반만 살기 좋은 세상이 당시의 조선이었어요. 남대문 저작거리 아시죠? 저작거리에 가게 되면요 공중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런 개념도 없었죠. 공중 화장실 개념. 길거리에 온통 배설물이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전염병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짧죠. 건강상도 아주 취약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들은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문지를 이렇게 피시더니만 신문지가 이렇게 다 피게 되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끝에 이쪽 끝에 네 구퉁이.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은 논에다가 벼를 심으면 그렇게 심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접하게 심은 거죠.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이 넓어도 벼를 수확하면은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나태함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다 심잖아요. 그러니까 쌀 수출량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일본이 와서 사실 개혁을 한 겁니다. 대만도요, 당시 조선과 사정이 비슷했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거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일본에 지배받으면서 질서가 생겼죠. 전염병을 다 물리쳤죠. 거의 다 새롭게 신장으로 만들었죠. 나라가 근대화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하면은 한국의 삼성과 그다음에 대만이 1, 2위를 다툽니다. 일제 시대 때 아까 독일이 칭다오에 맥주 공장 하듯이 당시 그런 시설들을 대만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철수하면서 그대로 남겼던 게 대만이 그 시설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1, 2로 올랐었던 거죠. 기술 전수 그대로 받았던 결과죠.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건 100% 잘못했죠. 그러나 나라를 뺏긴 것은 그 무능이에요. 탐욕 때문에 나라 망한 거예요. 이완용, 매국노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라 팔았지 뭐를 백성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누가 그거 안 먹겠어요? 스스로 무능과 무지와 탐욕으로 나라를 뺏기고 와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냐? 징징 짜면 뭐합니까? 79년 전 일이에요. 해방된 지 지금 79년이에요. 그때 45년대 태어난 사람은 지금 거의 다 노인 다 됐고 생명의 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보게 되면요, 반일 감정 얘기하면은 먹혀요. 79년 전에 일인. 아니 지금 일본 순사가 있습니까? 일본 순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약탈합니까? 이게 먹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선동하고 반일로. 자기네들 넥서스 끌고 다니면서 초밥 먹으면서 반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일하니까 좌파 공산 세력의 선동 도구가 됩니다. 반일하지 말고 뭘 그 길을 해야죠. 이게 우리 바로 원로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근현대사 사상이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왜 용서를 못 합니까? 왜 아직까지 반일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악몽에 사로잡혀 있어요? 깨야 돼요. 80년 전의 일입니다. 그 국민들이 그걸 깨지 못하니까 이용당하고 자기네들 발판으로 삼지 않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발하고 저항은 쉬워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용서는 하되 잊지 말. 그 길이에요. 그 길. 먼저 손 내밀 어깨 툭툭 두들길 수 있는 여유. 일본을 손 끄집어 잡고서 그러지 말자 하고서 끌을 수 있는 여유, 리더십.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아직까지도 왜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왜 그랬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명지병원에 한 8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검사한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답답하니까 휴게소에 갔어요. 근데 그 마침 휴게소에 병원에 청소하시는 60대 넘으신 이제 할머니들이 잠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TV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대선으로 인해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 막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재명 저분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더니만 발끈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전라도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린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많은 얘기도 안 해 짧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광주 사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광주 사태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내 아들이 광주 사태 때 죽었어. 그래서 난 그분의 진짜 친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죄송하다고 안 됐다 그랬더니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광주에 있는 이제 자기 고향에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얘기 듣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저기 할머니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광주 사태 일어난 지 40년 됐어요.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들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 발전 못합니다. 털으시고 일어나시고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셔야지 전라도 발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주면 세월호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아니 세월호 얘기는 해상 교통사고지 않습니까? 그게 왜 뭐가 됐더니만 자꾸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가슴이 좀 멍하더라고. 맞아요. 우리도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왜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그래서 느낀 게 이 사람들 정치인들의 희생양이구나. 이제 구조적으로 돼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참 불쌍하더라고. 그 과거에 얽매인 게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 구조적으로 얽매여가지고 그걸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광주의 젊은 사람들이 깨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툭툭 털고 지금 미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거 잘한 거 못한 거 남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 나간다. 미래지향적인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의 진보예요. 이게 왜 과거에 얽매입니까? 자, 얘기가 너무 딴 데로 샜는데 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미국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식민 제국 시대 이제 종말을 하게 되죠. 1944년 7월 1일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스키 휴양지 마운트 워싱턴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2차 대전 후에 세계가 맞을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당시 동맹국 44개국과 식민지 대표, 이 동맹국이 식민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 730명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는 고위급 금융업자, 경제학자, 정부 강요, 미래 지도자 등 유명한 인사들이 모두 모였던 것이죠. 당시 3선 대통령이자 4선 당선 유력한 후보인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소집을 해서 전쟁 후에 44년도면 전쟁 1년 전이거든요. 전세는 다 기울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전쟁 후에 이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망을 알고 싶어서 소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브레튼 우즈에 모였던 44개국과 730명의 대표들은 자신들은 사실 미국과 협상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당시 미국은요 2차 대전의 연합국을 앞서서 진두지휘했었습니다. 시실리에서부터 노르망디까지 사실상 미국의 장비와 미국의 연료와 미국의 병력을 가지고 2차 대전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추축국이라 그러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 전투 인력을 다 합친 것보다 2차 대전 때 2배나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있어서 미국은요 2차 대전에
구세주가 아니라 전쟁 자체였어요. 주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700여 명의 인사들도 미국의 입지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왜 자기들이 해양을 통해서 모든 아프리카며 아시아며 식민 지역을 막 점령을 하고 거기서 약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팍스 아메리카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그동안 침탈해왔던 거, 광대한 식민지 땅, 이제 미국이 다 뺏어가겠구나. 그것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우리 자체 영토까지 미국이 이제 식민지로 삼겠구나. 총독도 파견하고 간섭하고 항구도 점령을 하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하면서 긴장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천지개벽할 뜻밖을 제안을 합니다. 왜? 미국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의 GDP는요,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GDP는 2014년도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당시 미국의 국방부는요, 국방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국방비도 2014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방비가 한 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 원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강요할 생각이 없었어요. 유럽 제국주의들이 보유한 해상 육토망도 뺏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득, 무역, 재산에 대해서 그 어떤 관세도 부여하거나 할당량을 부과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할 생각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GDP의 4분의 1을 개방을 하겠답니다. 유럽은 다 전쟁에 패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의 나라를 개방할 테니까 수출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서 수출해라. 관세도 없다.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정신을 가졌어요. 맏형 노릇을 했어요.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 그러나 미국 땅에는요 2차 대전 때 총 한 방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과 미국이 경쟁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할 처지가 전혀 안 되는구나. 그거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시장을 개방해 가지고 미국을 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같이 먹고 살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약속대로 마샬 플랜이라는 걸 갖다 세워가지고 전후 유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짜로. 자, 미군의 해군력, 천조국가예요. 천조국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첫 단계도 놀라서 자빠질 만한데, 두 번째 단계는 더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자군의 해군력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해상 무역을 하는 거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미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국끼리의 무역조차도 미국은 자국의 해군력을 동원해서 상선 보호해주겠다. 그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겠다. 세계 각국의 모든 해상 무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시장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개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브레튼 회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이 당시 모인 사람들은 야, 미국 더위 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브레튼 협약으로 인해서 서유럽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세요. 선진국 다 됐잖아요. 그리고 소련의 사회주의 손길로부터 서유럽은 보호가 됐어요. 동유럽은 넘어갔지만. 그리고 생각해보게 되면 미국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푸틴 밑에서 있어야 돼요. 전 세계는 총독 다 파견당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때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해가지고 70년대 엄청 수출 많이 했잖아요. 100억 달러 달성도 하고 79년도에.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을 미국 덕택에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경제대국 10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사실이고. 미국은요 2차 전쟁 당시에도 본토에서 아이스크림을 공수해서 먹은 나라예요. 전투하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총 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부유한 국가였어요 당시. 이 천주국 미국의 군사계 바탕력,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청교도 정신이죠. 성경 정신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청교도 정신.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힘의 근간이 된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성경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별을 베다가 이삭이 떨어지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죽지 말라. 우리나라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은 아니고 그런 참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감나무 끝에 다 따지 마라. 왜? 까치가 먹을 밥이다. 우리도 까치 생각하는 민족이었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또 미국은요 대통령 70대 유일하게 성경에 맹세하는 나라예요. 맹세하는 나라 없지 않습니까? 1000조 원을 사용하는 국방력.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미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미국 치려면요 바다 뚫고 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을 갖다 칠 수 있습니까? 해군력이 있는데 못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과 함께 해야 된다는 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현 세계 2024년이잖아요. 자유무역 경제 체제에 마련한 것은 바로 저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세계은행 전 세계 빈곤 퇴치했죠.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했죠. 국제통화기금, 가맹국들의 고용, 소득, 생산개발, 국제부흥개발은행, 2차 대전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 이게 언제 결성이 됐느냐? 브레튼 우즈 때 이게 합의가 된 겁니다. 기축통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국가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한국 달러 가지고 한국 돈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달러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 답답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참 답답했던 사람들이에요. 도강량이라고 있거든요. 숨어가지고 칼을 갈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서양과 미국의 비교를 해보니까 기술이며 경제가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도강량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력을 키운 다음에 미국을 앞설자 해가지고 시진핑이가 2015년이죠. 미국에 반기를 듭니다. 경제 전쟁을 선언을 하죠.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엄청 싸웠지 않습니까? 경제. 이들이 몰랐던 게 이겁니다. 기축통화.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온 세계 질서, 금융권, 돈줄 다 차단하면 중국 죽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한 교수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경제전쟁, 미국과 경제전쟁을 딱 했을 때 우리가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잘못 건드렸다. 늦은 거죠. 브레튼 우즈 체제로 미국은 전 세계의 운동장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중국 역시 그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자기네들이 뛰고 있었는데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좌파 공산 세력은 미국의 제국주의가 남한을 갖다가 걔들은 남한이라 그러죠. 우린 대한민국이라는데 남한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저 사람들이 못 살게 한다. 그걸 또 믿는 국민이 있어요. 아니 미국 때문에 우리가 경제대국 10위가 올라갔는데 그게 또 먹힙니다. 그 성경에 뭐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아셔야 돼요. 왜 선동당합니까? 자존심도 없고. 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역사의 사실을 갖다가 직접 알고 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왜 자기 생각을 딴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러나 자, 이제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현재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 맏형 노릇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맏형 노릇에 이제 염증을 느낀 거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는 미국이 빠져나간 세계 질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미국의 탱크들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흐름은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의 흐름을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석유 파동이 있었죠.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모든 나라들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했죠. 부정적인 경험. 그러면서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에 오페크며 이런 나라들이 한번 기침하면 전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증가되니까 미국이 중동 지역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석유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유는요, 옷감, 플라스틱, 석유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석유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신발, 모든 의자 다 해서. 자동차는 당연히 못 굴리죠. 이 석유에서 경유, 등유, 비행기, 항공 다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 중동의 지역이 불안하니까 미국이 중동 지역으로 해군력을 갖다 집중을 하죠. 근데 미국에 뭐가 있냐면 셰일 혁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왜 혁명이라고 붙였냐면은 기존의 시추는 석유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구멍 뚫어가지고 빨아내면 돼요. 근데 이 셰일 석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안반층에 석유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수압으로 쏩니다. 그럼 기름과 물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으로 쏘니까 기름과 물이 분리되면서 같이 빨려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분리시켜서 석유를 캡니다. 이게 바로 혁명적인 시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혁명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 기술은 간소화되고 안정화되죠. 그럼 캘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냐? 미국이 500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중동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관심 안 가져요. 이제 중동 빼는 거예요. 이제. 자, 셰일 혁명의 발견과 국제 정치 지형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중국에 관심이 시들하죠. 중동의 미국이. 그러니까 에너지 확보에서 이제 미국은 우위를 점치게 됩니다. 사우디, 이란. 야, 석유 우리도 나. 너희들 이제 신경 안 써. 그러면서 해군력을 갖다가 빼지 않습니까? 어디로 뺍니까?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극동으로 빼요. 일본, 한국 쪽으로 뺍니다. 그러면서 이 남미에도 이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관심 안 둬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갖다가 오히려 억압하기보다도 이렇게 억제하는데 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해군요.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거의 끝말에 가니까 당시에 유럽의 영국, 프랑스가 이제 전부 다 동맹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도 이제 축소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미국민들이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 다른 나라 신경 안 쓴다.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각자 도생의 자국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북미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카프타로 인해서 이 나라들은 미국에 적극적이에요. 미국이 같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프타하고 카프타는 브레튼 우즈 체제하고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전부 다 친미 국가가 되는 거죠.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요, 미국 정책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있어요. 유럽이. 근데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영국만은 미국에 관심이 있어요. 영국은요, 잘 아시다시피 친미 국가지만은 유럽 자체를 갖다가 자기도 유럽이면서 영국은 유럽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유럽연합이죠.
탈퇴한 사람이 유럽이에요. 영국이에요. 브렉시트. 자, 빨리 좀 하겠습니다. 좀 아시아, 태평양, 태국은요 지금 자본 집약적이고 고부 가치 산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이 태국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유리합니다. 태국 끌어들이죠.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의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반가운 동반자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되니까. 한국과 대만 어떻게 됩니까? 전략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동반자지만은 이 한국과 대만은요 기술력 뛰어납니다. 수개월 내에 핵폭탄 만든다 그러면은 1년도 안 걸려서 핵폭탄 몇 개 만들어요. 한국과 대만은 그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동반자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하죠. 그러나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두 나라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국 우선주의가 자기 국내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고민이죠. 중국 4,000년 동안 내륙에서 그냥 치고받고 춘추전국시 싸우다가 이제 해양 강국을 꿈꾸면서 바다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육군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 그 변신을 하는데 이게 제1도련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그려놓은 선인데 저 선을 갖다가 중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 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미중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베이징과 최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미중 충돌이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긴장이 완화된다면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 눈에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떠나면 한국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치죠.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친미 정권 아니면은 친중 정권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각자 도생이 일으니까 미국이 빠지게 되면 당장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흐름을 보세요. 지금 미국의 엘리트들이며 싱크탱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트럼프 했을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래 세상의 날씨는 보면서 판단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원인을 왜 판단 못해? 이런 걸 보면서 구속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판단하시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2도련선 오가사와 제도와 괌, 사이판, 파푸뉴기아, 태평양 연안지대까지 장악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입니다. 제3도련선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넓죠. 하와이까지 갑니다. 이 중국의 대양에 대한 꿈이 엄청납니다. 야망이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도련선의 주축이 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류크 열도, 필리핀 모두는요 지금 친미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대양으로. 그러니까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터키를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중해와 러시아와 서방진을 연결하는 그런 지리학적 위치에 있지만 터키는요 오스만 제국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이슬람 국가로서.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강대국입니다.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군사력은요 유럽과 중동에서 지금 역량이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뛰어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터키의 군사 동맹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앞으로 항상 모든 것의 한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영내에서 경제적, 군사적 중량감이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움하고 있죠. 약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고 성경의 관점은 좀 다르더라고요. 힘을 잃은 곰이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은 현재 미국 주도의 나토에 전부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립되어 있죠. 소련 땅이었을 때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습니까?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그래서 러시아가 쓰는 외교 전략은 미국이 골치 아픈 나라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이란,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미국의 발목을 잡아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게 바로 러시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정세, 오늘의 핵심이죠. 미국이 떠난다, 세계에서 발뛴다. 친중 성향으로 할 것인가, 친일 성향으로 할 것인가. 친중 성향으로 하게 되면은
서해는 일본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1도련선까지 확대가 됩니다. 아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요한 위치라 그랬잖아요. 일본의 산업 중심비, 일본의 경제도 그때는 추락합니다. 우리가 친중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친일로 돌아선다. 중국한테는 재앙이에요. 일본의 공군력, 해군력 엄청나거든요. 중국 해안 도시 서해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화물선 마음대로 못 다녀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남중국의 도시는요, 독립을 선언해 내전으로 빠집니다. 중국은 50개 민족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이질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독립을 갖다가 외친다 그러면 붕괴돼요. 소련처럼.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한국이 어디에서 붙느냐에 따라서 친일이나 친중이나 이거에 따라 다르죠. 근데 한국은 누구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우리는 일본과 손을 잡기를 전망을 하겠죠. 그때 또 발목이 있어요. 일제 36년의 치하. 그러니까 진작 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반일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위안부 문제, 국가 갈등이 고조되죠. 그리고 휴대폰, 가전제품, 일본과 다 경쟁하고 있어요. 경쟁 체제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딱 붕괴가 됐다. 그럼 군사강국 일본이 돌변하지 않겠느냐? 걱정되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제국은 경쟁의 시대로 왔죠. 식민경제. 그다음에 브레튼 우드 체제의 70년이라는 세월은 전 세계가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세계는 양육강식의 정글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 그랬어요. 그죠? 시와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2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인자야 너는 마곡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 발이 나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 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가리를 깨고 그 다음에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무기를 가지고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자, 에스겔이죠. 에스겔 활동했던 연도가 주전 593년부터 571년 22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로스라는 나라는요, 언제 생겼느냐? 주후 880년경 스칸디나바 반도 바이킹족의 일파인 루스라는 족속이 러시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때 당시 러시아는 개념이 없었죠. 키예프 공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로스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에스겔이 1500년 후를 예언을 한 겁니다. 루스족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인 것입니다. 루스 어느 나라입니까? 메색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산악 부족으로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민족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라 그랬지, 세상을 보고서 제가 예측을 하거나 두려움에 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날 것이라.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오긴 오는데 곧은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도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일과 굉장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재림은 심판의 때인데 심판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기다려지는 때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는 거죠.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지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나 죽여달라.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면 계시록 6장 15절에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나를 죽여달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왜?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확고한 믿음. 우리의 신은 하늘권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평강의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옛 모습, 구습의 모습은 이제 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신앙을 이제는 2024년도에는 가지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면서 종말을 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모습을 다 타파하면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정하여서 연말에 가서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4장입니다.